자, 그 다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특히 통화정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역시 고용과 물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물론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통화정책 관점에 설명드리면서 고용과 물가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다른 관점에서 고용과 물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 필립스 커브라고 합니다. 필립스 커브는 필립스 곡선, 필립스 커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축에다가 위에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놔요. 인플레이션율을 놔요. 그럼 이거 퍼센트겠죠, 단위가. 그리고 이 수평축에는 실업률을 놓습니다. unemployment rate. 그래서 이것도 역시 퍼센트겠죠, 개념이. 실업률을 놓습니다. 근데 이 개념상 말씀을 드려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통상 이런 곡선을 그려요. 이런 곡선. 이런 곡선을 그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필립스 커브.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A1이라고 할게요.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이 지점은 실업률은 낮고 고용은 탄탄하고, 고용이 탄탄한다. 경기가 확장적이다. 경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B입니다. 그럼 이 B라는 지점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B1이라고 해볼게요. 이 B1이라는 지점은 실업률이 상승했어요. 고용이 악화된 거죠. 고용이 악화됐는데 악화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해 놓은 게 필립스 커브예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 통계랑 물가 상승률 통계를 장기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결국 실업률이 낮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 때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런 관계를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이런 역의 관계에 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역의 관계가 있다. 이게 바로 필립스 커브고요. 이 필립스 커브의 이 결과에 따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결국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 금융 안정이 있는데, 결국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경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통화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화분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지금 물 더 안 주면 말라 죽어요. 한 화분은 물 조금만 더 줘도 너무 물이 많아서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통화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니에요. 물조리개는 물이 부족한 화분에만 물을 주면 돼요. 그런데 통화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니라 두 화분을 놓고도 물을 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을 판단하는 게 통화정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물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그것은 물을 한 단위 줬을 때 어떤 물이 부족한 화분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물이 넘치는 화분에게는 물을 한 단위 더 주면 그거는 악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 악영향으로 화분이 죽는다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가 더 위험한지를, 뭐가 더 사태가 심각한지를 판단해서
부작용이 덜한 방향으로 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집값도 여전히 비싸고 집값 좀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를 더 올려달라. 금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요. 또 한쪽에서는 나 지금 대출이 이만큼이고 지금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데 금리 좀 내려달라.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이해관계는 제가 다 이해가 가지만 그 이해관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화분이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몇백 개를 들여다보면서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을지 인상하는 게 맞을지 인하하는 게 맞을지를 거시경제적으로 그 부작용이 덜한 방향, 긍정적 작용이 더 많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좋게 만들면서 물가도 떨어뜨리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안타깝지만 경기는 좀 악화될진 몰라도 지금은 물가가 더 중요해. 예를 들면 이쪽 화분은 물이 넘치다는 건 알지만 물 좀 더 줘도 버틸 수 있잖아. 그럼 버티는 범위 내에서는 이 물이 부족한 화분을 위해 물을 주는 거예요. 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둘은 역외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면서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지금 방향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22년, 23년, 24년 동안에. 왜냐하면 22년부터 24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기간은 코로나19라는 경기 충격이 있었고 이때는 이 중에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경기 안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화분이 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물을 흠뻑 주지 않으면 이 화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안정을 위해서 20년, 21년은 경기 부양이 중요했고요. 숙제가. 경기 부양이 중요했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동했어요?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동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완화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대로 22년부터 24년까지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가 안정이 됐다고요. 경기 부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악화되는 걸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더라도 일단 물가부터 잡자 하고 움직였던 거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던 것이 바로 긴축적 통화정책이고 22부터 24년까지의 이런 경제를 긴축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고용시장과 통화정책을 좀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드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 에반스 룰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통화정책과 고용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에반스 룰을 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반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만든 룰인데요. 어쨌든 앞에 설명드렸던 물가와 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해 놓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쭉 그려보면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 아까 필립스 커브랑 비슷한 거예요. 그려보면 여기가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여기가 언인플레이션 레이시니까 이 분면은 물가가 어떤 구간이에요? 고물가인 거예요. 고물가. 고물가이고 기본적으로 고용이라는 면에서는 어때요? 고용이라는 면에서는 실업률이 낮으니까 완전 고용에 해당되겠죠. 그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고물가 상황은 유지돼요. 그러나 고용은 부진해지는 경로죠. 여기에 비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저물가예요. 저물가이면서 고용은 어때요? 실업률이 낮으니까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여기는 여전히 저물가이지만 고용도 부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룰을 정했는데, 에반스 룰의 개념이 뭐냐면 실업률의 기준선을 6.5%로 둔 거예요. 그래서 6.5%라는 실업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 안정을 시도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몇 퍼센트를 타겟으로 해요? 2.5%를 타겟으로 해요. 뭐 2%나 2.5% 좀 비슷한 거라고 개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반스 룰을 만든 에반스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2.5%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실업률도 6.5% 수준에서 관리하자. 결국 추구하는 바는 고물가는 안 돼요. 고용까지 부진하니까 더 안 좋아요. 이것도 안 돼요. 저물가면서 고용 부진, 이것도 안 돼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미국 경제가 고물가와 안정고용이라는 이 수준에 맴돕니다, 현재. 그죠? 미국 경제가. 근데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 고용을 나름 유지하면서 저물가로 가자.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점에 맴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 지점에 맴도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이 지점에 맴도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저물가도 안 좋은 거고 고물가도 안 좋은 거예요. 중물가가 좋은 거예요. 목표하는 2% 물가 상승률에 맴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시장을 나름 위축시켜야 이 고물가에서 끌어내리니까 위축은 시키되 너무나 고용 부진으로 연결되는 6.5% 수준을 넘어서는 실업률을 만들진 말자. 이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용인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고용을 악화시켜야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고,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률, 그리고 취업자 증감, 민간 부문 취업자 증감, 이 3대 지표를 거의 월 한 10일 정도 전후에 그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날 주가가 막 요동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고용시장이 탄탄하네? 그럼 물가가 안 잡히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 어렵겠네. higher for longer가 나오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해서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지표가 바로 고용지표인 것이고, 실업률 여전히 4% 언더, 고용률 높고 신규 취업자 계속 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강하고, 그러면 당분간 물가가 안정화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이해케 만들고, 그러니까 당분간 higher for longer,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구나, 당장 금리나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바로 고용시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